한 주 동안 어떤 뉴스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이슈를 골라서 깊이 있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또 한 주였습니다. 평론가님 눈길을 끌었던 이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역시 이제 코로나 뉴스였습니다. 특히나 역시 이제 수요일 들어서 가지고 2,000명대를 돌파를 했고요. 네. 더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웠던 것은 이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였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진세는 아무래도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방역 대책 자체가 좀 여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를 오가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자녀들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가급적 전면 등교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등교 개학 괜찮은 걸까요? 영상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 밀집도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차 등교와 오전, 오후반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학교 자율로 전면 등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교 확대 권장에 따른 방역 지원도 강화됩니다. 총 5,813명의 방역 인력을 채용해 각급 학교에 배정하고 학교 상황에 맞는 방역 물품과 방역 인력 추가 운영, 소독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내외 감염 위험 요소를 축소하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12만 명의 백신 접종을 다음 달 1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2학기 등교 수업 확대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자가검사 키트를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안을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했고 교육청은 고등학교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뒤 중학교 등으로 확대할지 검토해보자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생이 가정에서 주 2회 자가검사 키트 검사를 진행하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등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과 6월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콜센터와 물류센터,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네, 일단 이 서울시 교육청이 전면 등교도 좀 괜찮다 이런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일단 저희 아이들도 다음 주부터 개학이라 걱정이 앞서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등교 개학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전면 등교를 하는 이유는 그 전제가 이제 학교가 더 안전하다는 점 때문이죠. 네. 실제로 3월에서 7월까지 가정에서 발생한 비율은 49%였고요. 예. 지역사회는 23%, 학교는 상대적으로 16%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교육당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안심해도 되느냐라는 점은 여전히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더구나 이제 과밀 학급 해소 문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은 지적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과밀 학급 해소가 한 1,014곳 정도 됐는데 서울은 7개교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 이제 과밀 학급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개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바로 이제 학습 격차, 학력 격차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거 학력 진단 없이 그냥 등교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해가지고 등교를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서울시 입장은 과밀 학급 해소는 연차적으로 해소할 문제이지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 방역 인력을 좀 많이 보충하겠다. 이미 1,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학교별로 기존에 3명에서 지금 6명으로 늘리는 등 방역 인력의 보충 이런 문제를 좀 더 강화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뭐 오후, 오전 반 이런 이제 다양한 등교 방식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감염보다 뭐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이 훨씬 적다라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인데 뭐 그렇다고 뭐 우려가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서울시가 학생들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갑론을박이 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한 49%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 가족에서 감염이 돼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렇다고 다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으러 가라 이렇게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가검사 키트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외부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이제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점이죠.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 5일 5월에 15만 3천여 건을 했는데 확진자를 4명 찾아냈어요. 이 4명이 과연 많은 거냐 이런 데 있어서 비용 대비 효과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양성이 집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숨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처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서 검사를 하고 바로바로 앱에 등록을 해서 이걸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전면적인 도구는 아니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면서 최대한 위험을 감소하도록 보완 조치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학습 격차는 당장 해소될 수 없고 뭐 연차적으로 해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뭐 돌봄 공백 때문에라도 학부모들은 뭐 등교 그렇습니다.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방역 대책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밀폐된 공기에서는 더더욱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체된 공기에서는 더욱더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차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학교 같은 경우 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게 없고 또 마스크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방금 전에도 뭐 일선 교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코스크 그러니까 입만 가리거나 아니면 턱스크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생활지도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직도 에어컨 많이 트시거든요. 그러면 이 에어컨은 순식간에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 3일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MIT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니까 환기를 할 때도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맞바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치도록 해서 환기를 일시에 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창가 쪽에 있는 감염자가 전체 학생들에게 확진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블라인드 같은 걸 쳐가지고 블라인드는 약간 조정을 해서 공기 반향을 밑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밑으로 향하게 하고 나중에 천장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원칙 얘기하고 있고요. 또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가을, 겨울로 가게 되면은 히터를 창문 쪽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공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가라앉았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이제 계절별로 이제 그 온도 차이에 따라서 환기 원칙도 학교에서 좀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환기 방법도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 이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구직을 돕기 위한 청년 수당, 이 서울시가 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어디에 주로 쓰였나 봤더니 절반 이상이 편의점과 마트에서 쓰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서울시 청년수당.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구직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사용처는 직접적인 구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국회 이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청년수당 사용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편의점과 마트로 전체의 56%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외식 19%가 뒤를 이었고 생활과 건강, 문화, 레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에 사용된 비율은 2.7%로 애초에 서울시가 기대했던 직접적인 구직활동 비용보다는 생활비와 여가에 주로 쓰인 겁니다. 물론 숙박업소와 백화점, 상품권 판매소, 주점, 성인용품점 등 77개 업종에서는 청년수당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구체적인 구매 목록을 확인할 수 없어 술과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셔도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청년수당으로 담배와 술, 전자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종만 제한하지 구체적인 구매 물품까지 제한하기 어렵다는 맹점입니다. 지난달 기준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은 19,200여 명. 이영 의원은 서울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청년 구직 활동에 직접 연결되는 방향으로 사용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네, 물론 이 규정이 어긋나는 건 아닌데 과연 이 편의점과 마트에서 사용한 게 청년 구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런 통계를 보면은 또 다른 면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이 청년 세대에게 편의점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 공간이구나라는 네.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아까 뭐 술 담배로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이 사실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생활용품부터 심지어 요즘에 생긴 편의점에서는 프린터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편의시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24시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아무래도 여기서 모든 걸 구입한다는 점. 그럼 이거는 청년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함의점이 일단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편의점은 잘 아다시피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품이라도 비싸게 구입한다는 점, 이런 점은 또 비용의 증가 현상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해봐야 되네. 근데 이제 다만 너무 많이 지금 이쪽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학원 등의 어떤 구직 관련 직접적인 교육 비용 같은 게 2.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2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는 한 423억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좀 아쉽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현금으로 또 이렇게 가져간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공과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뭐 이제 전세 이자라든지 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소명을 하고 네. 특히나 뭐 사용처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계좌이체 증명을 하게 되면 가져갈 수 있는데 과연 이것도 정확하게 그게 사용이 됐는지를 또 알 수 없는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에 맞게 과연 얼마나 잘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빙하도록 하는 것은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물론 구직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청년 수당을 생계 비용을 쓰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술이나 담배 같은 해로운 기호식품을 사는 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쓰지 못하도록 그 구매 품목에서 제외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건 방지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좀 증명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트에서 혹은 편의점에서 무조건 다 술, 담배를 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청년 수당을 받은 청년들이라고 하면 되게 여유롭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난한 집일수록 여유가 없을수록 엔겔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겔 지수는 이제 전체 지출 비용 중에 이제 어떤 식품 구입비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건데 청년층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의식주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또 구직 활동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넓게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는 분명히 우려할 만한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직 수당비에서 식품 생활비는 어느 정도 비율, 그리고 교육비는 어느 정도 이상해야 된다. 라는 점을 좀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구직 활동에 정말 잘 열심히 했다 그러면 저는 추가 지원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렇게 받아서 썼어라고 했을 때 뭐 별다른 뭐 평가의 이점에서 봤을 때 자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일탈적인 소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예방적인 어떤 장치들은 인센티브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청년 실업난이 심각합니다. 물론 이 청년 수당처럼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방면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코로나 시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대기업도 줄어들긴 했지만 단기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입 직원들을 아예 뽑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경력을 쌓아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정부 정책의 일자리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비대면 상황이 오래되면서 지금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학도 지금 2년째 잘못하면 비대면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간의 어떤 소규모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취업 지도를 해줘야 된다.
라는 측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도 요즘에 취업 준비생이란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게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은 이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학교 방역 대책과 청년 지원책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